과학톡 최미영입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더 이상 많은 정보를 기억할 필요도, 보관할 필요도 없게 됐습니다. 상상 그 이상의 정보들이 세상에 열려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누군가 그 열린 정보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을 엿보거나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어한다면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얘기입니다. 오늘 과학톡에서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더불어 발생될 사이버상의 해킹, 사이버 전쟁은 무엇인지, 대비 전략은 또 어떻게 세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커는 굉장히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유행어처럼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이 익숙해져 있는데요. 혁명이라고 할 만큼 큰 변화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연결성 그리고 지능, 이 두 가지가 큰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물, 그런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물들이 이제 인터넷에 연결됨으로써 이제 초연결성을 갖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게 인터넷에 연결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각각의 사물들이 이제는 지능을 갖게 됨으로써 이제 어떤 상황, 어떤 주어진 환경에 반응을 하고 그러한 반응을 통해서 이제 인터랙션도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이런 인공지능을 실생활에서 사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저는 좋은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뭐 굳이 인공지능을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요새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검색창에다가 제 이름을 이렇게 치면은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이 뜹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언제 어디 가서 강연을 한다 하는 거를 어떤 지방에 있는 신문이라도 이렇게 보도를 했다. 그러면 그게 금방 그 다음 날이면 이렇게 그 검색창에 이렇게 뜹니다. 이미 인공지능이 이런 그 포털 사이트에서 다 작용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느꼈을 때 이제 이거는 정말 꼼짝 못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어떤 면에서 좋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이제 겁도 나는 참 행실을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김인숙 박사님께서는 어떠세요? 예,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 혁명은 이제 산업,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미디어 전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혁명이란 말을 쓸 수가 있는데요. 저한테는 혁명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플랫폼 경제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경제가 플랫폼 경제다. 이 말은 밸류가, 가치가 네트워크에서 창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밸류가 체인처럼 하나의 가치 사슬로 연결이 됐다면 이제는 가치가 네트워크에서 나온다. 이 말은 네트워크라는 건 이제는 이제 뭐 업종 구별도 없고 기술 구별도 없고 정말 그때 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것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가치가 창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주제인 뭐 사이버 전쟁이나 해커 같은 경우 저는 궁금한 게 그럼 여기에 이제 사람이 해커가 아니고 기계가 해커일 때는 뭐가 달라지나 인공지능이 해커를 하면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되나 이게 좀 저는 궁금합니다. 네, 오태광 박사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저는 4차 산업혁명 하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데 갑자기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당황스럽고 또 어떨 때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뺏긴다 그러니까 뭐 우리 후배들은 나도 일자리 뺏기고 앞으로 실업자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뭐 차 박사님 발표하는 거 잘 듣고 인간이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사실 이 미국 과학수사 드라마의 한 에피소드로 방영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일하는 엄마가 아이를 보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카메라가 해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유괴가 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인공지능의 발전이라는 게 우리에게 유익한 면도 있지만 분명히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4차 산업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초연결성입니다. 근데 이제 초연결성은 결국 우리한테 엄청난 편리함을 주는데요. 재밌는 것이 이제 보안에서 우리가 보안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항상 생각하고 있는 최대 난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정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아주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정보를. 이 문제가 사실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숙제인데요. 그걸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 정보를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편리성은 점점 더 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4차 산업의 이 초연결성이 결국은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보안에 있어서는 역설적으로 정보를 보호하기가 더 어렵고 정보 보안의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초연결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아는 분을 만났는데 새 아파트에 입주를 했어요. 근데 그 새 아파트는 얼마나 좋냐면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바깥에서 핸드폰으로 각 방에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도 확인이 돼요. 그래서 켜져 있으면 바깥에서 그거를 끌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고 예를 들어서 뭐 집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뭐 그 방 온도를 이렇게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가 이제 편리한 점도 있지만 만약에 그게 해킹이 되면은 잠자고 있는데 뭐 누가 해킹해갖고서 예를 들어서 불을 다 켜가지고 잠을 못 자게 한다든지 겨울에 이렇게 잘 자고 있는데 보일러를 갖다 꺼버린다든지 뭐 아주 이런 거는 뭐 작은 일이지만 엄청나게 큰 일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이거를 어떻게 그 유용한 방향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컨트롤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참 큰 숙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삶이 굉장히 편리해지는 만큼 위험성도 공존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IT가 발전한 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더 위험하지 않나 싶어요. 해킹이라든지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위험이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와 같이 IT가 발전한 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사이버 테러나 뭐 이런 해킹 공격 위협이 훨씬 더 높은 건 사실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단순히 IT가 발전했기 때문에 사이버 테러로부터 위험하다라는 측면보다는 사실은 전체적인 IT 생태계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을 보고 싶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저희는 IT 생태계를 보면 대부분의 그 컴퓨팅 환경이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의 대부분이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를 쓰고 있고요. 대부분의 사용자가 획일화된 컴퓨팅 환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커 입장에서는 사실 다양한 환경이라면 모든 환경에 맞는 공격을 다 따로 마련을 해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95% 이상의 사용자가 뭐 예를 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고 윈도우 환경을 쓴다라고 한다면 사실 거기에 대한 공격 하나만 딱 만들면 거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이제 전 세계적인 표준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걸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액티브엑스라는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설치를 하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 액티브엑스라는 기술은 사실 우리나라 외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기술일 뿐더러 지금 2015년에 그 액티브엑스라는 기술을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는
마저도 이 기술에 대해서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겠다. 쓰지 말아라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그 기술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네트워크 그 연결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사실은 다 공개가 되어 있고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따르지 않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액티브엑스라는 어떤 실행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만의 표준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해커의 입장에서는 표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더 공격하기가 쉬워지는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올해 초에 이 랜섬웨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어요. 이렇게 사이버 테러가 한번 예고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랜섬웨어 같은 컴퓨터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방송국이나 금융사를 마비시키는 해킹, 그리고 전쟁까지 이어진 사이버상의 공격 같은 것들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 건지, 또 어떻게 다른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우선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었는데요, 최근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커들이 해킹을 하는 수법의 변화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해킹이라고 하면 대부분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과시하거나 뭔가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런 해킹을 했다면, 사실 요즘은 해킹을 하는 것 자체가 돈벌이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랜섬웨어입니다. 랜섬웨어는 이 악성 코드가 어떤 컴퓨터에 설치가 되면 컴퓨터에 존재하는 모든 파일들을 다 암호화해서 따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 저장이 끝난 다음에는 그 기존에 있던 원본 파일들을 다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용자에게 통보를 하는 거죠. 내가 네 자료를 다 암호화시켜서 해놨으니 나에게 돈을 내지 않으면 나는 이 데이터를 파기해버리겠다. 라는 식의 이제 메시지를 날리면, 뭐 실제로 돈을 입금을 하게 되면 뭐 이 데이터를 다시 복구해주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런 형태를 통해서 결국 그 해커들이 돈을 벌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더 이제 더 진화된 방식으로는 사실은 해킹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해킹이 시작하는 가장 핵심 부분이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찾는 부분인데요. 이런 취약점 부분까지도 사실은 어떤 암시장이라고 할까요? 온라인상의 암시장에 가보면 사실 굉장히 높은 가격에 취약점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취약점 하나에 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그 가격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커들은 당연히 그런 쪽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그런 쪽에서 이제 이윤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SF 영화 같은 걸 보면 이런 사이버 테러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화 속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실제로도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사이버 테러는 사실 영화에서 보는 모습과는 사실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영화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지전능한 해커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거를 몇 초 만에 그냥 키보드만 조금만 두드리면 굉장히 막 화려하게 뭔가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해킹은 굉장히 따분하고 지루하고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일이고요. 굉장히 정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SF 영화에서 보는 해커들의 모습은 사실 큰 차이가 있지만, 그 SF 영화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예를 들면은 해킹을 통해서 어떤 실제 피지컬한 물리 세계에 있어서의 어떤 해를 가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2000년대 후반에 있었던 미국이 이란의 원전 시설을 공격했던 스톡스넷이라는 그런 공격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사이버상에서 미국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해킹을 해서 미국의 원전 시설에 해킹 침투를 해서 그 원전 시설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그런 오퍼레이션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사이버전의 시작점이 된 사건이기도 하고, 그 뒤로 이제 디도스 사건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물리적인 세계에서 또는 이제 경제적인 피해를 우리한테 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는 사이버상에서의 문제들이 실제로 물리적 세계로 공격이 가능해지는 것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최근에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을 많이 발사를 해서 실험을 많이 했는데 무수단이라는 미사일을 개발해서 발사를 했는데 6번인가 7번인가를 계속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미사일을 발사 실험한 장소가 바닷가예요. 바닷가에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계속 실패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인터넷상에 나온 이야기가 이제 바닷가니까 이게 그 미국에서 사이버 테러를 해가지고 컴퓨터로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해킹을 해서 실패를 하겠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뭐 그런 미사일까지는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뭐 우리가 흔히 뭐 우주선 하면 나사를 떠올리잖아요, 미국에. 나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년 수백 수천 건의 해킹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요. 뭐 작년만 하더라도 뭐 어떤 해킹 그룹이 200기가가 넘는 데이터를 나사의 기밀 데이터를 유출해서 공개한 적이 있었고요. 작년만 하더라도. 그리고 2012년도인가요? 그때는 이제 중국의 해커 그룹이 나사를 해킹했는데 그 해킹한 컴퓨터가 실제로 나사가 운영하는 우주선 20대가 넘는 우주선을 실제로 이제 조종할 수 있는 컴퓨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네.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해킹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우리한테 위협적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산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나온 백신 회사가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킹이라는 요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산업적으로 접근할 것인가가 이제 저는 관심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정책적이든 아니면 말한 생태계적인 차원에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어느 나라가 해킹을 방어할 수 있는 나라의 능력이 어디에 있냐, 역량이. 그 나라가 이제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이게 다 비용으로 다 보험을 들던 뭐 사업 모델을 들던 비즈니스 모델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치고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참 궁금합니다. 이 그 해커와 관련된 네. 새로운 산업으로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보험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킹에 걸려서 큰 피해를 보면은 그거를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커들을 뽑아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컴퓨터 바이러스 같은 거를 막아주는 이런 솔루션을 파는 회사들이 대부분 아주 그 영세합니다. 보안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채용하기가 힘들어. 그렇지만 이런 그 거대한 예를 들어 보험 회사들은 충분히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서 해커를 막아주는 그런 보험 회사들이 이 대형 그런 보험 회사들이 생기면은 상당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렇게 보험회사가 생기면 사실은 이 해커들의 처우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뭐 네. 세계 최고의 대접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해킹 대회가 매년 열린다고 들었어요. 네, 이 대회가 열리는 이유는 뭐고 또 한국의 해킹 수준은 좀 어느 정도인지가 좀 궁금해요. 해킹 대회는 사실 너무 많아서 손꼽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부분의 해킹 대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야구에서 뭐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이렇게 하듯이 굉장히 이제 메이저리그급의 굉장히 큰 대회가 있고 작은 대회들도 많은데요. 그런 메이저급의 대회에서 우리나라 해커를 하는 친구들이 거두는 성적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거의 세계 상위권, 항상 상위권 수준이고 그리고 뭐 세계 최고 대회라고 할 수 있는 데프콘이라는 해킹 대회에서는 뭐 우승도 여러 차례 했었고. 박사님도 거기에 우승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우승은 아니고요. 저도 참여는 많이 했습니다. 네, 우승까지는 안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해킹을 하는 해커가 있다면 이 해킹하는 걸 막는 좋은 해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훌륭한 보안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사실 해커하면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해킹이란 단어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해킹이란 말은 사실 어떤 시스템, 어떤 기계를 아주 깊이 있게 탐구해서 그 시스템을 만든 개발자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사람, 그걸 해커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해커였어요. 그래서 해커는 사실은 굉장히 순수하고 시스템에 열광하고 그리고 그 자체를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해커라는 의미가 점점 더 변질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해커하면 이제는 뭔가 굉장히 나쁜 이미지 그리고 뭔가 어떤 비밀 정보를 뭔가 유출하고 개인 정보를 유린하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데 사실 해커는 굉장히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해커들이 IT에 있어서 무수한 발전을 일으킨 것이 혁신을 일으킨 것이 바로 해커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애플은 다 아시잖아요. 애플이라는 회사, 그 IT 회사의 창업자였던, 그러니까 공동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와 같이 이제 창업을 했던 사람이 이제 바로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해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엄청난 해커였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시스템에 열광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 당시에 애플이라는 그 전체 컴퓨터 시스템을 하드웨어서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만든 사람이에요, 사실. 그 해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혁신을 주도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해커라는 말 자체가 갖는 의미를 우리가 나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IT 또는 어떤 과학기술을 혁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포용해서 사회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육의 측면에서 생각해야 되는 가장 핵심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저 같은 사람도 해커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이렇게 해커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이제 인공지능과 또 사람 해커와의 싸움일 거란 말이에요. 네, 드디어 이제 인공지능 해커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저희가 뭐 이세돌과 인공지능의 바둑 대결로 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는 높은데 사실은 저는 인공지능 해커가 있다는 건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이 인공지능 해커와 그리고 사람이 하는 해킹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일단 그 인공지능 해킹이라고 하면 사실 좀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요. 이 분야의 연구가 시작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인공지능 해킹과 사람이 하는 해킹의 차이를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차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 주체가 누구냐밖에 없고요. 그냥 하는 행위라든지 우리가 하는 과정은 사실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킹은 어떻게 보면 취약점을 찾는 것에서 시작해서 이제 시스템에 침투해서 이제 뭐 악성 코드를 심고 이런 여러 일련의 과정들이 쭉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사람이 하지 않고 과연 컴퓨터가 할 수 있느냐라는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된 게 이제 불과 이제 10년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연구를 과연 왜 하느냐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아까 사이버 전쟁, 사이버 테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인공지능 해커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사람이 하는 그러니까 해커, 사람인 해커들이 해킹을 하는 이런 사회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이버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인구 자체가 적은 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사이버 전쟁에서 우위를 점령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국이나 미국, 러시아 같은 이런 초강대국들을 보면 거기는 정말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이버 병력들이 있거든요. 그런 병력들과 우리가 만약에 맞서서 뭔가 사이버 전쟁에서의 어떤 우위를 선점하려면 결국은 컴퓨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기술력을 가져야만 이것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해킹 연구의 핵심 모티베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한 모티베이션을 갖고 처음 시작한 것도 사실은 가장 해커가 강력한
나라라고 사이버 병력이 가장 강력한 나라인 미국입니다. 사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러한 부분에 이제 연구를 박사 학위 동안 많이 했었던 것이고요. 예. 해킹을 어떻게 안 당하느냐 이게 전 참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바이러스도 이렇게 컴퓨터 바이러스도 퍼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내일 컴퓨터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활동할 것 같으니까 쓰지 마라. 뭐 이제 컴퓨터를 쓰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해커 경험도 있으시니까. 지금은 교수님이시죠. 제가 이 해킹을 하려면 우선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에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죠.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까? 네, 일단 인터넷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네.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더라고 하더라도 사실 해킹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가능합니까? 네, 뭐 사실은 뭐 그 어떤 컴퓨터가 완전히 이제 격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주체가 있을 것이고 그 주체가 뭐 예를 들면은 데이터를 이동하거나 어떤 뭔가 USB로 이런 거. 네, USB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데이터를 이동하는 부분이 있어야만 사실 그 컴퓨터가 유용한 거잖아요. 그냥 컴퓨터가 완전히 격리돼 있고 그냥 혼자만 있으면 그 정보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정보가 이동하는 매체가 필요할 것이고 그게 뭐 USB가 될 수도 있고 가끔씩 인터넷이 연결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가장 취약한 부분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커들이 말하는 가장 최고 수준의 해킹은 사실 사람을 해킹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심리를 해킹하고 그걸 이제 보통 소셜 엔지니어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회공학이라는 말로 아마 한국말로 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스팸 메일이나 어떤 피싱이라는 뭐 피싱 공격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내가 마치 너를 정말 잘 알고 있고 이게 정말 내가 진짜 어떤 특정 회사에서 네 정보를 내가 보호해 주려고 하니까 빨리 여기에 들어와서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네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우리가 다 해줄게. 뭐 약간 이런 피싱 메일을 보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공학적 접근인데 그게 결국은 이제 완전히 격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사회공학적으로 이 격리된 컴퓨터를 쓰는 사람을 사람이 해킹할 수 있는 거죠. 사기를 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이제 그 항공우주연구소에는 아주 정말 귀한 아주 귀중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까 나사가 털렸다는 것처럼 그 외부에서 항공우주연구소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하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그럼 분리를 하자. 그래서 각 연구실마다 인터넷에 할 수 있는 컴퓨터를 별도로 두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쓸 수 있는 내부망을 별도로 운영을 하자.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 그 연구원들이 인터넷을 하기가 너무 복잡하다. 그렇죠.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진행은 안 됐는데 결국은 나중에 그걸 이제 망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망분리를 해서 지금은 그 내부의 일은 내부 컴퓨터만 가지고 쓰고 그다음에 외부는 별도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연구원들이 컴퓨터를 2대씩 갖고 있는. 그래서 하나는 인터넷용 그리고 하나는 뭐 내부 업무용 이런 형태로 분리를 했는데 그래도 이런 형태면은 외부에서 해킹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상당히 좀 안전한 형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일단 망분리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기업이나 많은 어떤 정부 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거를 실제로 뚫고 들어간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스탁스넷 같은 경우도 미국이 이란 원전 시설을 들어간 공격을 했던 사례인데요. 미국의 이란의 원전 시설은 완전히 망분리가 돼 있고요, 완전히 격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들어가기 위해서 다단계로 계속해서 그 분리된 망을 뚫고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그 원전 시설을 파괴했던 오퍼레이션이었는데요. 그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 망분리가 답은 어떤 보안의 답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근원적인, 그러니까 아까 계속 처음에 이제 얘기하셨던 부분이 애시당초에 막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막는 게 완벽하다면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이유가 없고요. 그렇죠. 막는 것은 완벽할 수가 없고 완벽할 수가 없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고 엔지니어링을 할 때 항상 사람은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애시당초에 실수를 완벽히 안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 거의 신의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도 물론 중요한 연구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 빨리 공격하는 부분, 포인트들을 찾아내서 그걸 빨리빨리 고치는 부분이 또 한 가지의 이제 보안의 큰 연구의 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를 하는 연구, 그리고 그러니까 방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근원적으로 안전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은 빨리빨리 찾아내고 자동화돼서 찾아내서 그것들을 고칠 수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 뭐 말씀드렸던 인공지능형 해킹 대회의 가장 모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해킹도 결국은 최대한 빨리 주어진 시스템의 문제를 찾아내고 취약점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빨리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하면 그 증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점, 해당 문제점들을 빠르게 고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저희가 재미있게 해킹 그리고 또 해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교수님의 연구 계획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제가 이제 인공지능형 해킹 이 분야에 있어서 사실 많은 연구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인공지능 해킹이라는 게 결국은 근원적으로는 그 소프트웨어에 있는 취약점을 어떻게 하면 빨리 찾고 그걸 어떻게 공격으로 이제 연결시키느냐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사실 이 취약점을 어떻게 빨리 찾느냐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가 나타내는 소프트웨어가 표현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너리 코드라는 형태가 있는데 이 바이너리 코드를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취약점을 찾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카이스트에서는 사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반 기술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조만간 공개가 되었을 때 이 한국에서 사실은 이 분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좀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인데 그 분야가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것을 발표함으로써 사람들이 좀 더 그 한국의 많은 유능한 해커들이 이런 분야에 있어서 재미를 느끼고 뭔가 같이 함께 재밌는 연구를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목표고 좀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해커가 사실은 음지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데 그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양지로 올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카이스트 정보보 대학원에 계신 많은 교수님들과 함께 그런 부분을 교육적으로도 함께 풀어나가 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차상길 교수님 모시고 해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녹화 어떠셨어요? 아,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민한 교수가 해커였다니 참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쨌든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전체적인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드는 것과 이제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또 이 해킹이라든지 사이버 보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 분야도 4차 혁명 못지않게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준비할 수 있는 유능한 청소년들이 상상력이 뛰어난 청소년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인숙 박사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오늘 들으면서 그 사이버 보안이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다 이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교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기반 기술에 어떻게 이제
교육을 연결을 시키고 산업을 연결시켜서 그 영역을 어떻게 키워내고 저는 이제 가장 인상적인 게 사이버 전쟁에서 해커의 수가 중요하다. 갑자기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그렇게 많은 것보다는 정말 정의 요인의 해커들이 있다면 우리도 경쟁력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태광 박사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예, 저는 처음 오늘 오면서 해킹하기 굉장히 어두컴컴한 데서 여러 대 컴퓨터에 둘려 앉힌 뭐 수염도 안 깎은 이런 분위기를 생각하고 왔는데 차 교수님의 해킹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정말 해킹이 중요한 분야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해킹에도 뭐 이렇게 착한 해킹도 있고 나쁜 해킹도 있고 또 착한 해커가 또 나쁜 해커로 바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해커를 키우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까 김인숙 박사님께서 저도 해커가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저희도 해커가 될 수 있나요? 나이도 다 고려하시고.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저는 해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하나의 시스템을 정말 깊이 있게 탐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열정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충분한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어떤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해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해커의 의미에 따라서는 진짜 뭐 어떤 시스템에 침투하는 그런 능력을 배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셨다면 사실은 지금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나이가 문제군요. 예.